안녕하세요. 알쓸맥주 윤한쌤입니다. 한 주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드디어 거의 1년을 기다렸던 맥락잡기 시간을 드디어 진행하게 됐네요. 와, 어떻게 우리 알쓸맥잡을 만약에 올해 중반부터 들으셨던 분이면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이거 뭔가 신인을 소개하는 느낌. 인사 들어가죠. 우리 안녕하세요. 김미연 비어 소믈리에 초대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야, 오랜만에 돌아온 맥락잡기입니다. 진짜 오랜만이에요. 솔직히 이건 좀 제 책임이 큽니다. 저희 코로나 때문에 뭐랄까 좀 위축됐었거든요. 제 방송이 게스트 거의 안 부르고 이제 저도 혼자 굉장히 재미없게 진행하다가 게스트를 다시 모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원래 저번 주에 우리 하려고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죠? 네. 근데 몸이 좀 안 좋아서 한 주 미뤘죠. 네. 예, 제가 너무너무 좀 안타까웠던 순간인데 우리 김미연 비어 소믈리에 스스로 한번 다시 한번 소개해 주세요. 우리 비어 소믈리에 어떤 것들 좀 소개해 주시고 네. 좀 다시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지금 비어 소믈리에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비어 소믈리에라는 직업은 일단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제가 풀타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에게 맥주를 어떻게 하면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즐겁게 어떤 그동안 알지 못했던 다양한 맥주의 모습들을 면모들을 소개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알쓸맥잡 시간이 안 올렸는데 저 유튜브 지금 이제 막 찍고 있는데 그냥 뭐 자연스럽게 찍고 있는데 저희 세미나 할 때 정말 수준 높은 어떤 발제를 해주셨던 단순히 비어 소믈리에뿐만 아니라 맥주 쪽으로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갖고서는 이제 일을 하고 있는 물론 이제 뭐 어디서 일해라고 하면은 할 말은 없어요. 메인 잡은 프리랜서입니다.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올해 조금 아쉬웠던 거는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조금 더 김미연 비어 소믈리에와 함께 뭐 알쓸맥잡도 그렇고 좀 다양한 일을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게 위축돼서 갖지 못한 게 좀 아쉬워요. 근데 네. 내년에는 조금 더 비어 소믈리에뿐만 아니라 좀 맥주 전문가로서의 조금 역할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맥락잡기 시간이 솔직히 우리 알쓸맥잡 시간의 거의 메인 시간인데 그죠? 그런가요? 네, 메인 시간으로 하고 맥주에 대한 정보와 또 다양한 이야기를 굉장히 함축적이고 좀 뭐 전문적이라면 전문적이고 재밌게 재미있게 했던 시간인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제 게스트들을 부르는 게 조금 겁이 나서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그렇죠. 코로나에 대한 우리가 경험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한 10개월 정도 중단했던 것 같아요, 거의. 저는 그렇게 오래됐나 싶어요. 올해가 너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시간관념이 진짜 완전히 없어졌어. 뒤틀려서 솔직히 지금 12월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무기력해요, 요즘. 그렇죠. 이렇게 많은 뭔가 분들이.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이게 뭔가 올해 뭐 했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막 많은 걸 계획하고 하려고 하는데 이거 이렇게 계획한다고 또 뭐 되려나? 막 이런 좀 현타라 그러죠. 그런 것도 좀 생기고 네. 개인적으로 좀 무기력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좀 맥락잡기를 통해서 저도 조금 다시 좀 열정도 좀 갖고 좀 네. 맥주 얘기를 좀 많이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맥락잡기는 맥주와 음악이 합친 거예요, 그죠? 네, 맥주 맥에 즐거운 락을 붙여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맥락이라는 게 또 컨텍스트도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맥주 스타일들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높아지면 더 즐겁게 맛있게 마실 수 있지 않나? 네. 그래서 맥주에 대한 지어본입니다. 얘기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우리 김미연 비어 소믈리에가 이제 가져온 음악도 같이 들으면서 정말 1시간 좀 맥주와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재밌고 편안하게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정보도 얻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네.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 알쓸맥잡의 또 메인 시간으로서 좀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랜만에 하려니까 뭔가 저는 어색하고 선수가 긴장되고. 되는데 전 다시
원복 상태.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 잘할 수 있어. 네. 우리가 맥락 잡기 시간에 그동안 이렇게 맥주 스타일을 하나하나 이렇게 좀 얘기하는 시간을 그동안 좀 가져왔었잖아요. 네. 오늘은 좀 어떤 주제를 좀 가져오셨어요? 제가 너무 오랜만에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스타일을 하나, 원래는 꼭 하나 집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좀 다르게 해볼까? 이번엔. 그래서 조금 더 기초적인 부분, 맥주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좋을 상식들, 이미 많이 다루셨을 것 같긴 한데 방송에서. 근데 저와 함께 그런 맥주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역사적 흐름 속에서 맥주 스타일이라는 것이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서로가 영향을 미쳤나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더 재밌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곡을 가져오신 첫 곡이 조이 크룩스의 Don't Let Me Down. 네. 네, 의미가 오늘 뭐 연관이 있을까요? 오늘 주제와? 오늘은 저희가 이제 맥주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몰트부터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몰트를 이제 처음부터 다루려다 보니까 당연히 좀 어두운 색깔의 맥주가 위주로 스타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거에 맞는 어두운 밤에 들으면 좋은 어두운 음악을 한번 골라봤고요. 그리고 요즘 너무 날씨도 춥고 코로나 때문에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위로가 될 만한 어둠을 담은 노래를 가져와 봤습니다.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좀 노래를 들으니까 마음도 차분해지는 것 같고. 원래는 12월, 저는 뭐 아주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올해 12월만큼 이렇게 재미없는 12월은 진짜 처음이에요. 막 송년회도 없고 막 여기저기 막 해야 되고 크리스마스 파티도 없고 그런 것도 기획하고 막 그래야 되는 때인데 좀 무기력한데 오히려 이렇게 좀 신나는 노래를 듣는 것보다 이렇게 조용하고 차분한 노래를 들으니까 앞으로 이런 노래 좀 들어야겠네요. 코로나 블루를 치유해 줄 만한 조용한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아까 전에 지금 미리 좀 들어봤는데 노래를 이렇게 뭔가 되게 차분해지고 좀 한 해를 잘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노래를 들으니까. 오늘 가져오신 노래들이 다 좀 조용한 노래들이죠. 네. 그래서 노래도 한번 쭉 들으시면서 12월 좀 우울하게 보내시지 말고 좀 차분하게 내년을 조금 더 많이 기대를 하면서 좀 하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뭐부터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몰트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면 좋을까요? 네. 몰트라는 게 근데 저는 이게 맥주 교육을 이제 하다 보면은 몰트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맥주를 할 때. 근데 생각보다 일반 대중들이 이 몰트, 우리나라 말로 메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리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가장 그쵸. 많죠. 그래서 맥주에 뭐 들어가요? 그럼 보리 이렇게 네. 얘기하는 실질적으로는 보리가 아니고 보리 몰트, 밀 몰트 이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면 몰트에 대해서 한번 김미연 배우 소믈리에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은 몰트는 맥아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은 그냥 맥아나 몰트를 그냥 혼용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네. 맥주를 만들 때 맥아 없이 맥주를 만들 수 없죠. 그쵸. 그래서 맥주를 만드는 사람들을 우리가 브루어라고 하는데 브루어 이전에 이 일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몰스터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몰트를 생산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보리의 다양한 품종이나 어떤 재배 환경 그리고 또 생산하고 수확하는 방식 그리고 저장하는 상태 이런 여러 가지 지식들을 가지고 보리를 몰트로 만드는 이런 전문가라고 보시면 돼요. 네, 몰스터라고 하죠. 그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다시 한번 몰스터. 네, 이런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가 맥주 만드는데 필요한 몰트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메가를 만들 때 어떻게 보리가 몰트가 되느냐 했을 때 3단계를 거쳐요. 첫 번째 단계가 먼저 보리에 물을 부어서 싹을 틔우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통해서 보리 안에 이 곡물 안에 있던 이제 녹말을 작은 당으로 쪼개는데
그래야지만 이제 효모가 이 당을 먹고 알코올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적절한 온도와 습도, 이런 산소 공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단계이고요. 제가 독일의 그 바이어만이라고 하는 독일에서 가장 큰 몰트 공장 중에 밤베르크에 있는 네, 거. 한 군데를 갔을 때 이 발화하는 모습을 이제 직접 볼 수 있게 해줬어요. 근데 거기 들어갔는데 이제 볼이 발화하는 냄새가 저는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달라서 놀랐거든요. 어떻게 달라요? 어떤 냄새일 것 같으세요? 보리가 싹 칠 때 나는 냄새?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제가 지금 새싹보리를 마시고 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맡아보니까 약간 오이 같은 냄새가 오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오이 같은 냄새가 나네라고 신기했던 경험이 있고, 이 발화하는 과정이 이제 몰트에 보면 가장 핵심적이고 그쵸. 또 첫 시작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 이제 이걸 발화가 이제 한 며칠간 3, 4일간 끝나고 나면은 더 이상 발화를 시키지 않으려고 중단을 시켜요. 그래서 열기를 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기를 가해서 건조한 뒤에 세 번째 마지막 단계인 굽기 과정을 거쳐요. 굽기라고 하는 건 또 영어로 닐링 프로세스라고도 하는데, 이 마지막 스텝인 이 굽기에 따라서 몰트의 색깔이나 맛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 플레이버가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죠.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굽게 되면은 당연히 색도 밝은 색을 띠게 되고요. 그리고 좀 더 높은 온도에서 굽게 되면은 어두운 색을 띠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밝은 색을 띠는 이제 메가들은 우리가 주로 베이스 몰트로 많이 사용되고, 베이스 몰트로는 또 페일 몰트, 뭐 비엔나 몰트, 필스너 몰트. 네, 뭐 뮤닉 몰트 이게 있고, 또 어두운 색을 띠는 이제 로스티드 몰트는 뭐 블랙 몰트, 그리고 브라운 몰트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몰트를 보통 보리로 바로 맥주를 못 만드는 이유가 이제 탄수화물을 전분을 분해를 당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다행히 보리 안에는 그 효소라는 게 있어서 근데 네. 그때 이제 발화를 할 때 그 효소가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맥주를 만들기 전에 이제 그 효소가 필요한데, 그 효소를 순간적으로 이제 정지를 시켜서 이제 약간 뭐랄까 활성화를 잠깐 중단시켰다가 이제 다시 맥주 당화를 할 때 다시 걔네들을 다시 이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용도로 우리가 이제 몰트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그 아까 내베이스 몰트와 스페셜 몰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두 개 조금 그 용도가 좀 다르죠. 맥주에서 그렇습니다. 쓰는 용도가. 그러면은 그 스페셜 몰트라고 하는 거는 같은 몰트인데 굽기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네, 굽기의 온도와 시간에 따라서 다르죠. 그러면 좀 더 많이 구운 몰트들은 어떤 향이 좀 더 많이 맥주에 들어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주로 뭐 커피나 초콜릿 향들 이런 향들이 네. 주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맥주의 색깔이 결국은 몰트에 따라서 결정된다. 맞나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 몰트란 과정이 저희가 지금 말로는 되게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쉬운, 과학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하는 작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몰트를 어떻게 건조시키고 구웠냐면은 지금처럼 기술과는 다르게 진짜 장작불 바로 위에서 굽거나 아니면 뜨거운 공기를 이용해서 굽는 그런 방식을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몰트가 지금과는 다르게 색깔도 균일하지 못했고 맛도 굉장히 약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장작 위에서 구워야겠기 때문에 그 연기로 인해서 그 훈연향이 입혀져서 스모키한 맛을 항상 가지고 있는 그런 몰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바이어만 간 얘기 조금 해줄 수 있어요? 바이어만이라고 하는 네. 그 몰트 회사가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정말 큰 몰트 회사 중에 하나잖아요. 네. 독일에 있는 거고, 거기는 우리가 신청을 하면 가서 바로 견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사전 예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무료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네. 어떤 코스가 있어요? 들어가면? 견학할 수 있는 일단 코스가? 들어가면은
담당자 한 분이 이제 배정이 돼요. 그래서 공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대중에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로 예약을 해서 한 팀을 꾸려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일단은 뭐 각 제가 앞서 말씀드린 3단계 모습들을 각각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굉장히 다양한 이 몰트를 직접 맛보고 그 몰트로 직접 만든 맥주를 시음까지 할 수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저희를 담당해 주셨던 분이 이제 브루어셨는데 그분이 1층 탭룸에 이제 저희가 어떤 사람들이고 그 맥주 소믈리에 대회를 위해서 온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그 탭에 있는 모든 맥주를 다 맛보여주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장에서 맛봤던 몰트가 실제로 맥주에 사용됐을 때 어떤 비율로 어떻게 양조되었을 때 이런 맛이 나는지를 좀 더 생각하면서 즐길 수 있었던 견학이었어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네요. 그런 경험들을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 좀 하기 힘든 경험들인데요. 그죠? 네, 그리고 사실 테크니컬한 부분이 많아서 그 굽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했는데 지금 다 잊어버린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종종 방송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네. 단순히 보리만 재배해서는 뭔가 우리나라 보리 갖고서 맥주를 왜 못 만드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보리 재배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몰팅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기술들이 조금 발달하지 못했던 거죠. 발달하지 못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워낙 세계적으로 또 훌륭한 몰트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참 이기기는 쉽지가 않지 어려운 부분도 않나. 많죠. 네. 맞아요. 직접 가보면 저는 못 가봤지만 직접 가보면 네, 그 느낄 수 부분이 있을 것 제일 같아요. 아쉬운 부분 같아요. 우리가 이제 크래프트 맥주 할 때도 많이 논하지만 맥주라는 것이 이제 재료의 그 지역성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가야 하는 상품인데 아쉽게도 아직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뭐 농업진흥청 이런 곳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군산시에서 몰트 회사를 만들었는데 아직 그러니까 좀 더 국가적인 사업으로 좀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사기업에 놔둬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전에 그 스모키하다는 얘기를 좀 했잖아요. 네. 네. 아까 밤베르크 우리 또 얘기를 했고 제가 밤베르크는 몇 번 가봤어요. 바이에른만은 못 가봤지만 제일 유명한 맥주는 라우크 비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라우크 비어를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라우 비어가 어떻게 보면은 몰트를 얘기할 때 저는 가장 처음 얘기할 수 있는 맥주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예전 1600년대만 하더라도 그때는 아무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장작불 위에서 몰트를 구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훈연향이 많이 배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첫 시작을 이제 라우 비어로 살펴보려고 하고요. 라우 비어 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점은 뭐가 하나가 있냐면 그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닐링 그러니까 굽기 기술이라든지 대체 연료제들이 나오면서 몰트의 색깔과 맛이 바뀌게 되고 그게 결국에는 맥주 스타일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쵸. 네, 그래서 우린 처음에는 이런 훈연향이 강한 맥주를 마셨다면 점차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른 스타일의 맥주들이 탄생하게 되고 나중에는 우리가 지금 맥주하면 직관적으로 떠올리는 그 황금빛을 띠는 라거를 마실 수 있게 되는 그런 과정을 살펴볼 수 있어서 그 시작점으로 재밌겠다 싶어서 가져와 봤는데 라우 비어는 독일어로 독일의 맥주예요. 죄송해요. 그쵸. 네, 독일의 맥주라서 이름이 라우 비어인데 독일어로 스모크 비어라는 뜻이에요. 그쵸. 말 그대로. 그래서 굉장히 스모키하고 스모키 베이컨 맛으로도 유명한 맥주예요. 베이컨 향, 그죠? 네. 예, 그 다음에 훈연 향, 훈장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이 맥주는 굉장히 재미있는 점이 400년 이상 된 맥주예요. 왜냐하면 1600년대 몰트가 그 당시에는 이제 모든 몰트가 훈연 향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맥주를 만들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1700년대가 되면서 새로운 기술이 발전이 되고 더 이상 장작불 위에서 그런 식으로 굽지는 않아도 되는
발전이 있었죠. 그래서 더 이상 브루어들은 이런 훈연향 쓴 나는 몰트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우리는 깨끗한 맛인 내는 몰트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많이 옮겨갔는데 특이하게 밤베르크라는 독일의 이 작은 지역에서는 이 훈연향의 맛을 고수하는 이 전통적인 맥주를 아직까지도 생산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슈렌켈라. 네, 슈렌켈라라고 하는 브루어리인데요. 400년 전의 맥주 맛이 무엇일까? 라고 떠올렸을 때 좀 재밌잖아요. 무슨 맛이지? 궁금하다면 이제 꼭 여기를 가보셔야 되는데 슈렌켈라라는 브루어리에서 만드는 이 라후 비어는 일반적으로는 메르첸이라고 하는 맥주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메르첸도 있고 그다음에 바이스비어, 바이젠도 있고 네. 그리고 뭐 복도 있죠. 우어복도 네.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맥주 스타일에 이 훈연 향이 가득한 몰트를 넣어서 이제 라호 비어를 만들긴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메르첸 스타일을 뜻하고요. 이제 메르첸 맥주 스타일은 또 뭐냐면 약간의 엠버색을 띤 아주 몰티하고 고소한 라거라고 보시면 그쵸. 됩니다. 약간 캐러멜 향도 있고 그 처음에 그 슈렌켈라 라우크비어 드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저는 슈렌켈라를 한 2, 3년에 걸쳐서 두 번을 갔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는 그 엄청나게 큰 나무통에서 주는 맥주를 보고 놀랐어요. 저는 이런 배럴 같은 데다가 네, 이렇게 바로 이렇게 딱 배럴에서 따라주죠. 바로 제 탭을 열어서 네, 꺼내주시는데 저는 독일에도 그렇게 큰 나무통 맥주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그리고 그 따르는데 아주 진한 색이잖아요. 근데 그 위에는 풍성한 하얀 거품이 쫙 깔리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고 보자마자 너무 맛있겠다. 아직 따르고 있는데 막 군침이 나는 그런 게 생각이 나고 두 번째 갔을 때는 저희가 아침에 갔어요. 그래서 아침도 안 먹고 눈 뜨자마자 기차 타고 가서 딱 들어갔는데 다 할머니들만 계시는 거예요. 다 앉아가지고 아침부터 맥주 마시고 아침부터 동네 할머니들이 이제 아침을 시작하는 맥주로 마시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거기서 저는 정말 문화 충격을 한번 받고 이게 그냥 진짜 동네에서 그냥 우리가 마시는 뭐 음료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커피 같은 커피처럼 먹고 있어 아침. 네. 근데 이게 스모키 베이컨 향과 맛이 특징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상당히 처음 드셔보시는 분이나 상상해보시는 분들은 좀 이게 뭘까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랬는데 이제 첫 한 모금은 굉장히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그 몰트의 그 고소함고 깊은 풍미가 엄청 뛰어나고요. 대신에 쓴맛은 거의 전혀 이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음용성이 굉장히 좋고 부드럽고 한 번 마실 때 놀라고 두 번 마실 때는 내가 이걸 언제 이렇게 다 마셨지 하고 또 놀라게 되는. 그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도 저희 이제 뭐 협회 교육이 있어가지고 그 슈렌켈라를 이제 가서 마셨는데 처음에 그 마시면 반응들이 별로 안 좋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뭐야 하고서는 이렇게 하는데 직접 슈렌켈라 가서 그걸 먹으면 음용성이 굉장히 뛰어나서 처음에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딱 마시면 이게 뭐야? 이렇게 신선하고 정말 뭐랄까 이렇게 좀 섬세한 어떤 훈연향 그리고 저는 거기서 이제 약간 그 건자두 같은 향도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침부터 그 훈장 나는 맥주를 먹는 게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그렇게 먹어도 몇 잔을 마실 수 있을 만큼의 좀 프레시함과 네. 연속 세셔너블함이 좀 있어서 맞아요. 저희가 눈 뜨자마자 가서 마셨는데 한 3잔은 그냥 마셨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거기 아까 나무통이라 그랬는데 그 나무통 가져오는 거 바로 옆에 양조장에서 트럭 싣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내리는 걸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맥주가 얼마나 신선하고 맛있겠어요. 그때 그 슈렌켈라에 혹시나 독일 여행하시면 여행 얘기하니까 또 갑자기 우울해지는데 많이 우울해요. 독일 가시면 밤베르크라는 지방이 사실 굉장히 작은 도시라서 그냥 한나절이면 다 둘러볼 수 있는 중세 도시거든요. 중세의 느낌이 가득한 거기에 가시면 슈렌켈라 바로 옆에 또 그 정육점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데에서 이제 되게 투박한 독일 빵에다가 그런 살루미 같은 거 넣어서 슈렌켈라랑 딱 마시면
정말 맛있죠. 잊지 못한 네.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레베게제라고 그 이제 간으로 만든 스팸 같은 거 이게 빵에다 싹 빡대 넣어가지고 같은, 네, 저거 되게 좋아해요. 예, 진짜 맛있거든요. 그 슈렌켈러면 진짜 맛있고 또 슈렌켈러 옆에 페슬라하고 그다음에 슈페젤이라고 역시 네. 이제 역시 라우크 비어를 하지만 조금 더 강도가 약한 그쵸. 예. 훈연향이 그렇게 세지는 않고요. 음. 좀 더 훨씬 마시기 편하죠. 네. 음. 그리고 라들러인데 훈연향 나는 라들러도 있어요. 라들러 레모네이드 같은 느낌이 그거 못 나는 먹어봤네요. 맥주인데 네. 그것도 굉장히 독특했어요. 아, 반베르크 가고 싶네요. 진짜. 반베르크는 세계대전에서 폭격받지 않은 몇 안 되는 도시여서 유네스코. 근데 거기는 진짜 제 신혼여행을 그런 데를 알았으면 신혼여행 거기 다 갔을 것 같아요. 너무 정말 다시 빨리 가고 싶다. 그 지금 요즘 어렵대요. 슈렌켈라도. 정말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인데 그렇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와가지고 좀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항상 바글바글 되던 곳인데 그래서 아침에 가면은 현지인들이 있고 저녁에 가면 관광객들이 가득 차 있는. 네, 저희는 그래서 그냥 아침에 잔 들고 나와서 밖에 거리에 앉아서 먹었어요. 맞아요. 그렇게 먹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풍경이에요. 그게. 너무 훌륭한 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도 그때 이후로 조금 더 자신감을 가졌어요. 그래, 그쵸. 아침에도 먹는 거야 맥주는.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 그래서 몰트, 그러니까 진짜 오리지널, 그러니까 맥주에 사용했던 오리지널 몰트를 경험하고 싶으면 이 라우크 비어를 드시면 좋고, 근데 이게 한국에서 못 먹냐? 아니에요, 한국에 있어요. 네, 한국에도 병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반베르크 얘기를 자꾸 하는데 한국에도 지금 마실 수 있으니까 이거 기회가 되면은 반드시 마셔보셨으면 좋겠고. 네, 고기 저희 삼겹살 구워 먹을 때 그냥 부담 없이 곁들이기 너무 좋은 맥주입니다. 그리고 치즈랑도 진짜 좋습니다. 치즈랑 스모크 치즈와. 약간 스모크 치즈도 괜찮고 약간 센 치즈들하고 먹으면 굉장히 강추하는 맥주에서 그냥 먹는 거는 조금 처음에는 좀 이게 부딪힐 수 있으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삼겹살이나 네, 뭐 아니면 간장 치킨 이런 것도 너무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소세지 그런 거랑 치즈 이런 거 먹을 때 같이 먹으면 진짜 좋은 맥주입니다. 한 번은 경험해 보면 좋고 400년 동안 만들어진 그런 맥주니까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의 맛은 어떤 것인지를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벨도 되게 아우라가 있어요. 라벨 자체가 이게 뭔가 중세 느낌이 있죠. 딱 하면은 아우라가 있고 잔도 딱 했으면 딱 따라 먹으면 이 뭔가 이 아우라가 있어서 소위 이야기하는 그 인스타그램 사진용으로도 되게 괜찮아요. 있어 보이고 중요한 게 있어빌리티이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 먼저 좀 드셔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코로나가 조금 종식이 되면 반베르크 가서 또 한번 드셔보시는 경험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잠깐 듣고선 우리 다음 얘기로 또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노래 좀 직접 소개해 주시겠어요? 두 번째 노래는 그레고리 알란 이사코브라는 사람의 노래입니다. 이분은 남아공 출신인데 지금은 미국 콜로라도에 정착해서 산다고 하세요. 그리고 보통 유랑시인처럼 여행을 굉장히 많이 떠나시고 풍경과 그런 자연의 모습을 노래하시는 분이고요. 농작물을 실제로 많이 재배하고 그 농사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분의 음악을 가을밤이나 추운 밤에 되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약간 모닥불 피워놓고 약간 낭만 가득한 곳에서 듣고 싶은데 요즘 어디 갈 수가 없으니까 저는 넷플릭스에서 그 모닥불 영상 있는 거 아세요? 아니 몰라. 모르세요? 뭐가 있어요? 1시간짜리 뭐 자작나무도 있고요. 너도 밤나무도 있고요. 진짜 넷플릭스 그런 게 있어요? 장작을 처음에 태워서 이제 1시간 동안 타는 걸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 있어요. 소리도 나요. 그래서 저는 그거 틀어놓고 모니터에 그리고 이 노래 틀고 맥주 마시거든요. 진짜? 네. 이렇게 집에서 조금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저의 팁이었습니다. 나도 필요해 요즘. 나도 요즘 뭔가 좀 그런 게 필요해. 마음의 안정이 필요한데. 약간 불멍을 못 하니까 이제 디지털로 하는 거죠. 아이씨. 내 풀땡땡 없으면 어떻게 살 뻔했어 우리 이 시기에. 그럼요. 알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러면은 월즈인가요, 월즈? 네. 네. 그레고리 앨런 이사코프의 월즈 듣고 와서 나머지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 비연 소믈리에가 추천한 가지고 온 그레고리 앨런 이사코프의 월즈 듣고 왔습니다. 네. 진짜 그 모닥불 딱 해놓고서는 진짜 그 듣고 싶다. 이런 노래 들으면서는 어떤 맥주가 어울릴까요? 우리 어떤 맥주 먹었어요? 이 노래 들으면서는 이런 노래? 저요? 저 요즘에 무슨 맥주 먹었죠? 저 사실 솔직히 요즘은 와인을 좀 많이 먹고 있어요. 뭐야, 전혀 생각지 못했던 답이다. 이런. 죄송해요. 실망시켜드렸네요. 내 맥주 하나 나올 줄 알았는데 더 얘기해봐야겠다. 저 그런 묵직한 임페리얼 스타우트 좀 달콤한 것 이런 거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 계절이죠. 진짜. 네, 좀 단 게 필요해요. 또 알코올이 세서 네, 좀 얼굴 빨개지는 게 필요합니다. 맞아요. 자, 우리 그럼 이제 무슨 얘기? 자, 그러면 있나요? 이제 100년 후로 가볼까요? 100년 후? 네, 1700년대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몰스터들이 더 이상 이제 스모키한 몰트를 만드는 제조 방식에서 벗어났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1700년대 아직도 그 닐링 굽기라는 과정은 어려운 과제였어요. 예를 들면 이제 열이 충분하지 않으면은 이제 몰트가 잘 건조되지 않아서 썩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발화돼서 필요한 모든 당분을 다 잃어버릴 수도 그럴 수도 있게 됐죠. 또 반대로 열이 너무 과하게 되면은 메가가 타버리거나 불이 나서 역시 또 필요한 당을 못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이 적거나 과하거나 하면 다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몰트는 그 중간 어딘가에서 만들어졌어요. 약간 브라운? 네, 그래서 브라운 몰트만을 만들게 된 거예요. 이제 브라운 몰트는 주로 영국에 있는 하트포트셰어라는 곳에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나마 영국이 제일 그래도 기술이 그 당시에는 발전되어 발전된 곳이었죠. 네, 나라였으니까. 그래서 18세기 무렵에, 그러니까 1700년 무렵에는 런던 브루어 사이에서 이 몰트가 굉장히 유행했다고 해요. 브라운 몰트가. 그래서 많은 양의 브라운 몰트가 이제 어두운 브라운색의 달콤하고 헤비한 에일 맥주를 만드는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원래 브라운 에일이라고 하는 굉장히 좀 정체가 불분명한 색깔일만 브라운인 이런 맥주들이 굉장히 유행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당시.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 포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하는 포터는 역사 속의 포터이기 때문에 현재의 포터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과 맛과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있었을 거라 추정이 되죠. 네, 그랬을 거라 추정을 하고 있죠. 이때 마침 또 1700년대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런던에 엄청난 수요가 생겼고 브루어리가 이제 많은 양의 브라운 몰트를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헤비하고 달콤한 이 브라운 맥주였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세고 홉이 더 많이 들어간 버전을 만들었고요. 이 새로운 버전의 맥주는 특정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이제 런던 부둣가에서 이제 배에서 짐을 실어 내리고 짐을 운반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1720년대에는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맥주를 이분들의 이름을 따서 포터, 짐꾼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브라운 에일이 인기가 있었고, 근데 그걸 브라운 에일을 섞어 먹는 것도 되게 그때 인기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섞어 먹다 보니까 색깔이 까매지게 되고, 이제 까매진 맥주들이 또 인기를 얻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까매진 맥주를 아예 브루어리에서 생산하게 되고, 그러면서 소위 얘기하는 까만 맥주가 되게 인기를 끌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때. 이때 1700년대 초만 하더라도 몰트가
여전히 스모키하긴 했대요. 그쵸. 네, 그렇겠죠. 그래서 이 캐릭터를 없애려고 브루어들이 어떤 방식을 취했냐면 엄청 큰 통에 맥주를 숙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트 퀄리티는 조금 개선이 되긴 했지만 에이징하는 방식은 계속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큰 통에 오래된 맥주를 한 2년 정도 숙성을 시키고 좀 더 마일드하고 영한 맥주를 섞어서 이제 맥주를 제공을 하게 됐는데 이 오래된 맥주는 아무래도 이제 깊은 숙성된 맛을 주었고 이제 새로운 좀 영한 맥주는 탄산감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어요. 저희가 말한 거는 지금 완전히 지금의 포토와 너무 다르죠. 네, 너무나 다르죠. 네, 완전 다른. 네, 뒤에서 또 다루기도 할 텐데 제가 다음 시간에 아마 다룰 것 같아요. 밝은 색을 띤 페일 몰트라는 것이 이제 맥주 씬에 등장하면서 브루어들이 예전처럼 많은 양의 그 브라운 몰트를 쓰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1700년대 말에는 비중계라는 게 등장을 했는데 이 비중계가 등장하면서 양조 방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발견 중에 하나죠. 비중계를 이제 양조에 쓰기 시작했다는 게. 비중계는 이제 양조하는 몰트에서 얼마나의 당분이 추출되었는지를 이제 알 수 있게 해주었고, 그쵸. 그리고 브라운 몰트는 사실 당을 추출하는데 그렇게 효율적인 몰트는 또 아니죠. 아니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높은 온도에서 오래 노출되다 보면은 몰트가 그 몰트 안의 효소는 당연히 죽게 되고 그쵸.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어두운 몰트일수록 발효가 가능한 당이 적어지는 거죠. 수율인데 당 수율이라고 하는 것들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대부분의 브라운 몰트의 이 당분은 이제 또 효모가 분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대로 맥주에 남게 돼서 맥주가 좀 더 달아지고 바디가 좀 무거워지는 그런 결과를 놓게 되었습니다. 그 포터를 보면은 그 지금 아까 김미연 비어스물 얘기했듯이 이제 블렌딩을 해서 먹었잖아요. 네. 그러고 보면은 이제 맥주의 블렌딩이라고 하는 그 방법이 사용되는 게 역사적으로는 전혀 이상한 게 아닌, 그죠? 네. 맥주를 섞어 먹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굉장히 옛날부터 자연스러웠던 것 같고, 뭐 우리 플란더스 레드에일도 그렇고 람빅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이제 그런 방식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맛을 좀 상쇄시키려고 하는 뭐 그런 방법으로 쓰였지만 이제 점점 어떻게 보면은 양조 기술이 발달해지면서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몰트 아까 비중계를 갖고서는 이제 과학적 방법으로 네. 몰트에서 맥주를 바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이제 점점 발전하면서 맞아요. 네, 블렌딩하는 기술이 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터부시되는 그렇게 좀 진행되어 왔던 것 같아요. 보면은. 이런 지식, 특히 비중계를 가지고 이제 브루어들이 알게 된 점이 더 밝은 색의 페일 몰트가 어두운 색의 몰트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거를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페일 몰트를 더 많이 넣고 그래서 효모가 섭취할 수 있는 당을 좀 더 많이 뽑아내고 색깔과 풍미를 위해서는 이제 작은 양의 어두운 몰트를 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베이스 몰트와 이제 스페셜 몰트라는 개념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포터는 과거와 달리 점차 드라이하게 되는 거고 덜 달아지게 되는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색깔만 딱 입히는 몰트를 넣어서 컬러만 딱 만드는 네. 그렇게 점점 변화해 가게. 그래서 몰트를 아예 까맣게 굽는 것도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색깔만 딱 낼 수 있도록 스페셜 몰트로. 포터라는 맥주가 지금 포터를 이제 크래프트 씬에서 나온 포터나 런던 포터를 생각하시면 안 된다. 네.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굉장히 재밌는 좀 맞아요. 어떤 포인트 같아요. 그런 것도. 초기에 그런 달고 무겁고 헤비한 포터는 이제 다 잊혀졌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과거의 포터 맛을 떠올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본 방법은 스위스 스타우트를 한번 맛보는 거예요. 스위스 스타우트라는 스타일은 밀크 스타우트라고도 해요. 1900년대에 와서야 이제 영국에서 처음 만들어졌는데 맥커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죠 처음에. 네, 굉장히 다크 몰트를 써서 굉장히 어두운 브라운색이고 또 유당을 부가물로 넣어서 달콤하고 그쵸. 이제 무거운데 유당은 이제 효모가 섭취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당 중에 또 하나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효모에 의해서 발효되지 못하고 남아서
단맛과 바디를 주게 되는데 제 생각에 이게 아마도 역사 속의 포터를 맛보고 싶다면 조금 그나마 근사하지 않을까. 완벽히 전통적인 포터는 아니겠지만 네, 그냥 18세기 초의 포터는 어떠한 맛일까 상상하면서 한번 마셔보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김연비어 소믈리에가 이제 밀크 스타우트라고 하는 이제 아마 지금 사용하기 힘들고 스위스 스타우트라고 보통 부르죠 요즘은. 네. 예, 스위스 스타우트를 경험해 보시면 아마 그 예전에 한 200~300년 전에 포터와 비슷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어떤 재밌는 제안을 좀 해주셨어요. 포터는 참 그래서 사라진 지금 이제 정통적인 모습은 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 몰트라는 측면에 봤을 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스타일인 것 같고 네. 지금 와서도 그렇게 좀 즐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좀 궁금한 거는 스타우트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근데 스타우트도 역시 까만 맥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까만색의 다크에일도 스타우트라고 하고 그러면 스타우트는 이 포터와는 좀 다른 건가요? 이 포터와 스타우트가 특히 요즘에 정의 내리기 굉장히 까탈스러운 정의 내리기 힘들 네, 까다로운 그쵸? 스타일이죠. 네. 기본적으로 그 두 스타일 모두 다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상당히 그 처음 만들었을 때에 비해서 둘 다 너무나 많이 변화해 왔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오늘날의 포터는 뭐 300년 전 포터 완전히 다른 모습이잖아요. 근데 사실 스타우트는 처음에는 포터의 센 버전의 맥주라고 만들어졌었어요. 그래서 스타우트의 원래 이름은 스타우터 카인드 오브 포터예요. 그러니까 포터보다 바디가 강하고 힘도 있어서 묵직한. 알코올 도수 좀 높을 네. 수 있고. 그래서 이 둘은 본질적으로는 같이 연결되어 있는 맥주이긴 했었어요. 근데 이 둘의 차이점은 현재에 와서는 우리가 맥주 스타일을 논할 때는 분명히 모두 다수가 동의하고 있는 차이점은 존재를 하고요. 이제 테이스팅 할 때도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요. 그거 좀 얘기를 그런 부분들이 재밌을 것 같아요. 물론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얘기할 부분이 있겠지만 비어 소믈리에 관점에서 현재의 스타우트와 포터의 차이점, 네. 테이스팅 차이점 뭐가 있을까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테이스팅할 맥주를 같이 놓고 마셔보면은 알 수 있는데요. 일단 먼저 포터는 잉글리시 포터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네. 영국에서는 이제 간단히 본인들이 거니까 포터라고 하죠. 근데 리치한 초콜릿이랑 카라멜 풍미를 가지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굉장히 스무스, 부드러워야 합니다. 바디감이, 질감이. 네, 질감이 너무 이렇게 태운 맛이 나는 로스티해서도 안 되고요. 드라이한 것도 안 되네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절대 탄 맛이 나면 안 돼요. 번트한 맛은 좀 안 네, 되는구나. 그게 스타우트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포터는 이제 블랙 몰트라는 걸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가장 어두운 몰트로는 주로 이제 브라운 몰트나 초콜릿 몰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스타우트는 이제는 더 이상 포터보다 강해야 하는 건, 알코올이 더 세야 하는 거는 아니에요. 네, 하지만 근데 플레이버는 확실히 더 이렇게 포터보다는 더 임팩트는 있습니다. 향적으로는 약간 뭐 커피나 그런 향들. 네, 커피 같은 그 노트가 있는데 이거는 앞서 말했듯이 블랙 몰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거고요. 또 이제 포터는 탄맛이 절대 없어야 된다면 스타우트는 이제 로스티드한 캐릭터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스타우트는 좀 재미있는 게 스타우트라는 스타일 안에 하위 스타일로 플레이버가 굉장히 범위가 넓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기네스 같이 굉장히 드라이한 아이리시 스타우트에서부터 오트밀 스타우트, 뭐 임페리얼 스타우트까지 밑에 이제 하위 범위에서는 다양한 스타일을 맛볼 수 있는데요. 일단 아이리시 드라이 스타우트라고 하면은 기네스, 우리 너무 쉽게 잘 떠올리는 이 기네스를 만드는 아이리시 스타우트에는 아주 작은 양의 로스티드, 언몰티드 발리를 넣습니다. 네, 굽지 않은 보리. 발아되지 않은 보리. 구운 보리.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의 떫은 맛을 가지고 있어요. 이 곡물이. 근데 입안에는 굉장히 또 드라이함을 주고요.
근데 그 기네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네스는 전혀 드라이하지 않잖아요. 되게 크리미하고 부드럽잖아요. 그건 또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기네스가 드래프트에 주로 질소를 많이 넣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제 질소가 맥주 안에 미세한 거품들을 많이 만들어서 굉장히 부드럽고 크리미한 캐릭터를 주는 거죠. 근데 캔맥주 중에는 그 우리 편의점에서 파는 기네스 중에 질소가 들어간 버전이 있고요. 드래프트라고 하는 그리고 질소가 아니라 탄산이 들어간 버전이 있어요. 그 오리지널이라고 적혀 있어요. 있죠. 네, 오리지널을 한번 드셔보시는 거죠. 그러면은 바디가 훨씬 더 얇고 약간의 탄맛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 아이리시 스타우트는 귀리나 이제 호밀도 좀 같이 들어가서 약간의 그 스파이시함도 살짝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스무스한 느낌도 같이 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스타우트,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만 이거를 테이스팅적으로 구별하기 솔직히 그렇게 쉽지는 않다. 포터랑 이제 스타우트를 블라인딩으로 같이 테이스팅했을 때는 참 그게 쉽지 않은 네, 것 그래서 같아요. 저희 그 한국 소믈리에 팀이 대회 준비할 때 이 어두운 색 맥주만 진짜 수십 종 갖다 놓고 연습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정말 또 재미있었던 점은 저희가 그 유럽 대회에 나갔을 때 맥주 스타일을 블라인딩으로 맞추는 테스트가 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기네스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기네스를 틀렸어요. 어떻게 기네스를 틀릴 수가 있어요? 충분히 가능해요. 절대 아니죠. 절대 맞출 수 있는 맥주였어요. 근데 제가 왜 틀렸냐면 그 시험장에서 맡았던 기네스의 컵에 이렇게 딱 코를 보통 갖다 대고 바로 무슨 스타일이다 머릿속에 탁 답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마셔요. 근데 저는 그거를 안 마셨어요. 왜 안 마셨냐면 왜? 그게 너무 훈연향이 강한 거예요. 아 진짜요? 훈연향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강해가지고 저는 이거 맛볼 필요도 없겠다. 이거 까만 거 쉬우니까 이거 얘네 일단 정답 써놓고 내가 지금 어려워하는 얘네들 다시 보자라고 해서 저는 걔를 그냥 정답 맞췄다고 놔버렸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 제가 유럽에서 마셨던 기네스는 훈연향이 굉장히 강했어요. 저도 뭐 영국에서 먹었던 것들은 한국이랑 좀 달랐던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확실히. 네. 그리고 또 약간의 탄산이나 아니면 질소의 배합도 좀 달랐던 것 같고 한국에서 먹었던 거랑은. 그래서 블라인딩으로 만약에 한국 기네스랑 영국 기네스를 그냥 뭐 구별해봐 했으면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했을 때는 이제 질감으로. 근데 저는 그 비어 소믈리에 대회 갔었을 때 10개가 다 까맸거든요. 난 도저히 모르겠더라. 와, 저는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10개 다 까마니까 힘들다. 그리고 포터도 잉글리시 포터랑 아메리칸 포터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진짜 그걸 못하겠더라고요. 그건 이제 호배 캐릭터를 또 잡아낼 수 있어야 하니까. 솔직히 당황했기 때문에 네. 놨던 것도 있어요. 아씨 모르겠다 이러고. 저는 이제 그 이후로 기네스를 이제 마시면 항상 훈연향이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기네스 이제 오리지널과 드라우트 버전 꼭 구별해서 드셨으면 좋겠고요. 아이리시 드라우트는 또 기리와 호밀과 질소가 들어간 버전이고 이제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1822년일 거예요. 22년, 23년에 이제 처음에 기네스가 만들었던 오리지널 레시피를 갖고서는 다시 이제 부활시킨 거. 그리고 런던 포터 같은 경우도 그 플러스 런던 포터 같은 경우도 역사를 보니까 2005년도에 다시 부활시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 런던 포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맥주 중에 하나인데 그 1950년대에 인기가 없어서 아예 사라졌던. 그쵸. 완전 이제 네. 절멸했던 맥주죠. 네. 근데 이제 1970년대 이제 크래프트 맥주 무브먼트가 일어나면서 다시 재발견됐고 사실 영국 포터, 잉글리시 포터가 뭔지 알고 싶다 그러면은 플러스의 런던 포터를 드셔보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포터라고 하는 맥주는 완전히 끝났던 맥주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 크래프트 씬이 다시 끄집어내면서 네. 다시 영국에서도 포터를 다시 만드는 어떤 좀 재밌는 네. 리바이벌되는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맥주에선. 그쵸. 초콜릿 향과 카라멜 향이 굉장히 잘 어우러져서 너무나 맛있는 맥주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청취자분들께 있을 때 드셔라.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 아, 요즘 신선한 것들이 많이 들어와 예,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있을 때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눈에 보일 때. 맞아, 없어질지 몰라요. 아, 그리고 스타우트에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오트밀 스타우트랑 임페리얼 스타우트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오트밀은 이제 길이가 들어갔으니까 아무래도 맥주의 바디를 좀 더 부여해서 바디가 무겁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크리미하기도 하고요. 또 약간의 견과류의 느낌, 그리고 곡물의 고소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네. 캐릭터이고요. 네. 임페리얼 스타우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에 생각나는 맥주이기도 한데 굉장히 뭐랄까 강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맥주를 할 수 있어요. 1700년대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잉글리시 포터는 그때 다른 맥주랑 같이 러시아로 수출이 되었는데요. 초기에는 이 영국의 중부 지방인 그 버튼 어폰 트렌트라는 곳에서 수출을 했는데 러시아는 이제 영국 수입품에 관세를 이제 많이 붙였다고 해요. 이제 자국의 좀 산업을 좀 부흥시켜 보고자. 근데 결국에는 러시아가 아무리 해도 영국보다 좋은 포터를 만들지 못한다라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되고 특별히 포터에만 관세를 없앴다고 해요. 그리고 그 포터의 자리를 이제는 그때 런던 브루어들이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런던의 바클리 퍼킨스 브루어리가 가장 센 스타우트 포터를 만들었었는데 이게 러시아 황실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후 이 스타일의 맥주를 이름을 임페리얼 스타우트라고 이름 붙였다고 합니다. 네. 시간이 이제 거의 우리가 다 됐는데 뭐 우리 못다한 얘기든 우리 올해 가기 전에 한 번 더 만나서 얘기를 하죠. 네. 네, 얘기를 하고 우리 몰트에 대한 얘기를 계속 다음 시간에도 이어가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한번 올해 2020년을 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2020년에 좀 마셨던 맥주 중에서 네. 좀 좋았던 맥주들 이런 맥주를 소개를 하는 자리를 좀 마련하면서 한 해를 좀 정리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다른 사람도 초대해 볼까? 맥주 얘기했을 때 가능하면 한번 같이 나오시는 분들도 초대를 해서 네. 같이 우리 한번 맥주로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을 한 30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곡 소개하고 오늘 시간을 정리할까요? 네. 네, 소개해 주시죠. 마지막 곡은 바하마스라는 밴드의 All I've Ever Known입니다. 네, 이 노래 들으면서 정리하고 이 노래가 되게 기는데 아마 다는 못 틀어드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인사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는 걸로 하죠. 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따뜻한 겨울밤 보내세요. 네, 넷플릭스의 장작불 보시면서 또 좋은 한 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